2020년 3월 22일 이후 2년 넘게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풀리고 행사나 집회, 종교 활동에도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오늘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긴급회의를 엽니다.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고검장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게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대던 잣대로 검증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청, 강원,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 대기가 매우 건조할 거라며 불씨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플란트 하면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 하면 좋아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건강한 잇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철이 세상을 진화시킬 때 환경도 함께 지켜주는 내일. 오래도록 먼 길을 달려가도 탄소 발자국이 남지 않는 내일. 인간이 쓰는 에너지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내일.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내일. 포스코가 만듭니다. 그린 투모로우 with 포스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날씨가 한창 좋을 때 딱 맞춰서 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요.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기다려온 일상으로의 회복 그 첫날 더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 열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거리두기 해제만큼이나 기다려왔는데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프로야구 키움 이정우가 바람의 아들과 국민 타자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두산과의 경기에서 통산 900번째 안타를 치면서 아버지 이종범이 가진 최소 경기 기록과 이승엽이 보유한 최연소 기록을 모두 깼습니다. 은퇴 시즌을 치르고 있는 롯데 이대호는 양신 양준혁을 넘어 역대홈런 3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소식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 오늘 아침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유쾌한 스포츠 소식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리고 안혜근 기자, 북한이 지난 토요일에 또 새로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는데 합참이 이걸 좀 뒤늦게 공개했다고요? 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쐈고 어제 전술 핵 관련 무기 체계라고 밝혔는데요. 합참은 뒤늦게 이를 공개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러시아는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호 침몰 이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습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네, 이 소식은 아침엔 월드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라이프는 한 주의 증시를 전망해주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4월 18일 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모임 인원수 제한도, 영업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2년 전이죠. 2020년 3월 22일 첫 조치 이후 757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다시 우리의 본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그 전날의 절반 수준인 4만 6천여 명이었는데요.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걸로 보이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소중한 일상 계속 유지하려면 생활 속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첫 소식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다중이용 시설은 24시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과 집회,
종교 활동도 이제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때 저녁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던 일상생활의 제약이 사라지고 10명 넘는 회식과 수만 명 규모 공연 같은 과거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월요일부턴 영화관 같은 실내 시설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여력도 충분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 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6,783명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9시 기준 확진자가 5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6일 이후 10주 만입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다음 달부턴 감염 위험이 덜한 야외에 한해 마스크를 벗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2주 뒤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말부턴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사라집니다. 확진자가 직접 동네 병의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거나 겨울철 대규모 유행이 생길 위험이 있으면 거리두기가 재발동될 수 있습니다. 확진 이후 열흘은 모임을 자제하는 아프면 쉬기, 사람이 많은 실내에서나 고령자를 만날 때는 마스크 쓰기, 하루 3번 환기하고 수시로 손 씻기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을 어떻게든 저지하겠다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결국 어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논의사항이라며 입장을 자제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입니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거듭 현재 추진되는 법안에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한 뒤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해야 한다면서 국민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서 제출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법안 철회를 위해 계속 국회를 찾았고 청와대에 문도 두드렸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카드인 사직서를 내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침묵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총장을 겨냥해 검찰개혁을 위해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물러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처럼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검찰의 반발도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내일은 전국의 평검사들이 19년 만에 서울로 모이는데요.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미애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김호수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전국지방검찰청장들은 김 총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폭주 속 공직자로서의 충정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착잡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의 사의는 법안 발의를 막지 못했고 대통령 면담도 성사되지 않자 배수진 성격으로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의 반발도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오늘 오전 9시 반 대검찰청에서 긴급 고검장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조재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전원 참석하는데 총사퇴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일은 전국 평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입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린 적은 있지만 평검사 대표들이 서울로 한데 집결하는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지만 김 총장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을 향해 정치적 반발이라고 비판하면서 입법 강행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익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입법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법사위 처리에 나설 계획이어서 국민의힘이나 검찰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편입학 논란도 아들 병역 문제도 다시 조사하고 검사하자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근거 없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의 학부 성적과 영어 점수가 우수했다면서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지인인 심사위원들이 딸의 구술 시험에서 만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학교에 자녀의 응시를 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50분 정도 됩니다. 시작할 때 추첨으로 배정해서 특정 학생과 특정 교수님이 만나게 될 확률은 거의 천문학적인 통계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학교에 있다고 해서 제가 아들, 딸들을 또 다른 학교에 보내야 된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아들이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북대병원과 병무청에서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재검을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긴 부분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경북 구미에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를 가지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려받은 땅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처분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정 후보자는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사례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민주당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이 조국 전 장관 사례와는 다르다고 한 걸 두고 조 전 장관과 동일한 잣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논점에서 벗어난 자기 합리화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은 게임의 법칙, 룰은 누가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병원장 자녀가 편입 입학한 것이 공정했을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일제히 지명 철회와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조 전 장관의 사례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례가 다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선 정부들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면서 부실 검증 논란도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그 자료도 우리가 받았고요. 무슨 하루 만에 검증을 시간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인수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면서도 현재로선 우선 이대로 민심을 지켜보자는 쪽이 더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인수위 측에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심의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논란이 되는 사항들이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 내일 최고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돈바스 지역을 내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러시아에 다녀온 오스트리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이기고 있다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온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그의 판단력을 걱정했습니다. No, I think he is now in his own war logic. He thinks the war is necessary for security guarantees for the Russian Federation. 또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게 푸틴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푸틴과 75분간 회담한 네함머 총리는 솔직히 우호적이진 않고 힘든 대화였다고 했습니다. 다만 푸틴 역시 핵무기의 위험을 알고 있어 핵공격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한편 CNN과 인터뷰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겠다고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한 뒤 다시 키이우로 쳐들어오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차에서의 러시아군의 민간인 공격은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 맞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인터뷰를 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번 현장에 와야 한다고 영어로 강조했습니다. About the safety situation, it depends. I mean that, but I think he's the leader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s why he should come here to see. 무조건 이긴다는 러시아와 절대 돈바스를 내줄 수 없다는 우크라이나 간의 일전은 이제 점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합참은 뒤늦게 북한이 지난 토요일 오후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아침 앤 월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 담당하는 안일근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 기자. 그러니까 북한이 쏜 미사일을 합참이 뒤늦게 공개를 한 거죠? 네, 북한은 지난 토요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요. 고도는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 최고 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무수히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재원만 놓고 보면 단거리고 그렇게 크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중앙TV 내용을 보면 매우 위협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되어 온 이 신형 전술유도 무기 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나라의 방위력과 핵 전투 무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침을 줬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보면 전술핵 관련 무기 체계를 시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100km 남짓이기 때문에 남한과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이란 걸 알 수 있죠.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미사일 원점 타격 발언에 대해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후속 시험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빠르면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에 후속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는데 이 역시 소형화된 핵무기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기자 말처럼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인데 합참은 왜 이걸 좀 뒤늦게 공개를 한 걸까요? 뒤늦게 공개를 한 이유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일단 비행거리가 짧아서 심각성을 조금 덜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는 토요일 오후에는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 기자단에는 북한의 발표가 있은 뒤 1시간 46분 뒤 이를 공개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것도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형 유도 무기가 이동식 발사 차량
이 텔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발사된 걸로 볼 때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KN-23을 축소 개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한미 연합훈련도 시작이 되죠. 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 돌입하는데요. 실제 기동훈련은 없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연습입니다. 다만 동해상에 미군 항공모함도 와 있는 상태이고 북한이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앞두고 열병식도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맞물려 대응 훈련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불을 즐기는 자가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며 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상황 좀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러시아가 철수했던 이 키이우 공습을 다시 재개했다고요. 예, 러시아군이 퇴각했던 수도 키이우와 그리고 외곽 지역에 대한 공습을 사흘째 이어갔는데요. 러시아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Сегодня ночью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Калибр» нанесен удар по военному объекту на окраине Киева. 주로 장거리와 중거리 대공, 대함 미사일 생산 공장을 겨냥했다고 했는데요. 어제는 우크라이나 내 군사시설 68곳을 파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영토 내 군사시설 파괴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사실상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호 침몰에 대한 보복 공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안보 문제도 그렇고 러시아 전쟁 문제도 그렇고 좀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월드 안혜근 기자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어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영국에 사는 12살 소년입니다. 경사면을 미끄러지다가 공중에 떠서 뒤로 도는 동작을 완벽하게 성공시키는데요. 선천적 척추 질환으로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에 성공한 건 영국 남성 중에서 처음이라고 하네요. 오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다는데요. 휠체어를 꿈의 날개로 삼아서 열정 앞에 불가능이란 없단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침실에 있어야 할 베개가 왜 죄다 밖으로 나온 걸까요? 저마다 손에 하나씩 들고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베개 싸움 행사가 열린 건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거라고 하네요.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고 제법 격렬하게 격전을 벌이는 사이 스트레스가 훨훨 날아갈 듯 싶죠? 다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푹신한 베개만을 사용하고요. 안경을 쓰거나 카메라를 든 사람은 때리지 않는 게 규칙이라고 하네요. 미국 마이애미의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에 들어간 조련사가 좀 이상하네요. 물 위로 마구 뛰어오르는데요. 갑자기 함께 공연을 하던 돌고래가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던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혼비백산했는데요. 수족관 측은 지난 주말 연습 과정에서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이틀 전 검거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 조연수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은혜는 여전히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조현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백민경 기자가 120일 넘는 이들의 도주극을 추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를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상 자수한 이들과 달리 이은혜는 조사에 아예 협조하지 않고 있고 조현수는 진술은 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도피 행적을 바탕으로 지금의 태도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연고지인 인천에서 지난해 12월 사라집니다. 경찰은 이들의 최근 3년 동안 통신 내역은 물론 주변인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생활 방식과 반경, 취향까지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은신처로 인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기 고양시 부근을 특정했습니다. 이어 삼송역 부근 CCTV에서 두 사람을 포착했고 은신처까지 특정합니다. 지하철역 바로 옆 인파가 많은 도심 한복판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쫓기는 피의자는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자신의 근거지에서 가깝고 익숙한 환경에 숨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신원 확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 속에 은닉하는 것이 제일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다. 경찰은 이은혜의 은신처를 특정하고도 급습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 선택 등 돌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버지와 함께 오피스텔을 찾아가 이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망이 좁혀온 걸 느낀 이들이 검거 후 형 감경을 계산해 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상황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공산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자수라고 하는 형식을 띠게 되면 어쨌든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찰은 은신처에서 휴대폰 2대를 확보했습니다. 대포폰인데 이를 어떻게 구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은신처로 쓰인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조사 대상입니다. 도피를 도운 사람이 있다면 살인사건과 연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누가 그것을 계약을 해줬는지 아니면은 계약을 해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 명의로 있는 상황에서 들어와가지고 생활하라고 키를 줬는지. 검찰은 늦어도 체포 후 48시간이 되는 오늘 정오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은혜, 조현수가 검거되고 처음으로 피해자의 누나가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은혜가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자 자신에게까지 도움을 청했다며 그 뻔뻔함을 기억한다고 토로했는데요. 유족의 목소리는 서준석 기자가 전합니다. 고 윤상엽 씨의 누나 A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A씨는 지난 2020년 봄 이은혜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니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A씨는 그 뻔뻔함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기 이은혜는 한 방송사에도 연락을 합니다. 경찰이 남편 사건을 익사로 내사 종결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준다는 제보입니다. 제보의 수상함을 느낀 방송사는 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를 주제로 보도했고 재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A씨는 최근 공개된 이은혜와 조현수가 주고받은 편지에 대해서도 착잡한 신경을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저희 가족은 지옥이었는데 이은혜는 여행을 다니며 보험금 입금 날만 기다렸겠지요라며 제 동생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그 짐승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붙잡힌 이은혜는 현재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A씨는 법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문득 동생과 전화통화라도 하고 싶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명품 매장의 유명 식당은 물론 포켓몬빵까지 요즘 돈이 있어도 줄을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많죠. 그러면서 줄서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이 라이더를 폭발적으로 늘린 것처럼 줄서기가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각지의 한 유명 식당 앞. 식당이 문을 여는 11시가 가까워 오자 줄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골목을 꽉 채울 만큼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 줄을 대신 서주는 상품이 2만 원에서 3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다리는 거면 살만할 것 같아요. 저희처럼 따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서울의 한 한의원의 경우 진료줄이 10만 원에도 거래됩니다. 5시 반 정도쯤에 넉넉하게 왔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그 앞에서 잘렸어요. 명품 매장은 물론이고 포켓몬빵, 한정판 신발과 유명 식당 등 줄을 서야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줄서기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기준 2시간 반 5만 원부터 36만 원이 넘는 23시간 반짜리 서비스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실시간 인증하거나
대신 줄을 서고 있다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다가 고객을 만나 교대해주기도 합니다. 줄서기가 직업이라 불릴 만큼 오랜 기간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지금 7개월째 거의 5일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업무 강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줄서기가 산업이라 불릴 만큼 커진 건 미국이 먼저였습니다. 줄 설 곳이 많은 뉴욕과 워싱턴이 주 무대입니다. 새치기, 줄서기닷컴 등의 이름으로 여러 업체가 성업 중입니다. 유명 TV쇼 입장이나 핫한 빵집은 물론 시간이 아까운 관광객들을 위해 박물관 입장줄을 대신 서주거나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한정판 판매 등 줄이 있는 곳엔 이들이 있습니다. 줄 서는 사람이란 직업도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엔 많은 사람이 이런 직업에 종사할 걸로 본 겁니다. 위키피디아에서도 줄서기를 서비스직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플랫폼 경제의 발달로 늘어나는 임시직 경제, 긱 이코노미의 가장 극단적 형태라 분석하기도 합니다. 공정함과 시민의식을 상징하는 줄서기를 돈으로 사는데 부정적 시선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 줄서기 서비스가 알려지며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밖에서 길게는 7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겨울. 일거리가 절박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을 대신 진다는 점이 특히 도덕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저숙련자에게 돈 벌 기회를 주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들도 많지만 로비스트가 의회 공청회나 재판 등에 입장하기 위해 줄서기 대행을 고용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나오는 등 공적인 영역에서의 줄서기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엔 라이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한 주의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증시 금리 인상 압력 때문인지 아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주 대비해서 0.16% 내린 2,969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2,700선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금리 인상의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죠. 그다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실제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유가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주식의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부분이 느껴졌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증시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락다운, 말 그대로 도시 봉쇄 정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고요.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약간 하방 압력이 굉장히 심해졌던,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던 한 주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좀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게 네네. 주식 시장에 반드시 악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긴축의 움직임은요. 아무래도 주식시장, 특히 투자 상품에 대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 상품 쪽으로 돈이 몰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이런 투자 상품, 특히 주식 시장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겠는데, 근데 꼭 이게 반대다.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서 위축이 되면서 투자 상품에 돈을 안 몰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히려 경제가 안정화되고 오히려 성장하는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유인가요? 맞습니다. 뭐 긴축의 움직임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15일 기준으로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20조 한 8,500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팔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물량을 고스란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 동학 개미들이 이제 이것을 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맞춰주고는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개인 매수세가 이어질지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분석해 보면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뭐 1, 2위죠. 삼성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올해 들어서 각각 3조 원씩 순매도를 했고요. 또한 성장주죠.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1조 원 이상씩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를 던진 타이밍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타이밍부터 한마디로 미국에서도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야라고 나왔던 그때부터 사실 외국인들 매도세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고요. 빅스텝에 대한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에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 일명 약간 빚투족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주담대 금리도 이슈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예. 7%, 뭐 연내 7%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또 투자 상품인 주식시장에서도 B2가 있거든요. 신용융자 대출 잔액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에 신용융자 대출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증권사에서는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대출 금리를 높이진 않았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고객을 뺏기게 되거든요. 근데 시장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뭐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내 9%짜리, 그 다음에 10%짜리도 대출 금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것은 이런 경기 위축 시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무엇보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주식을 청산해버리는, 예. 내 주식을 팔아버리는 이런 반대 매매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반대 매매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걸 좀 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전망 또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은 뭔지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율 및 대출 금리 이를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을 더 넓히는 거거든요. 예. 전체적인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정책이죠. 이렇게 유동성을 높여서 경기 위축을 막고자 하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도시를 봉쇄. 받고 있는데 네. 봉쇄되고 있는데 다른 도시들도 봉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아하, 네. 두 번째로는 한국 주요 기업들의 이제는 실적입니다. 이런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정유, 비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네. 이거를 가격에 고스란히 녹여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유 업체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좋은 점은 유통주들입니다. 특히 펜트업 효과. 보복 수요가 일어나거든요. 네. 눌려왔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가. 그러면 당연히 이런 유통주들, 엔데믹 상품들, 엔데믹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지금 이 시각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대전, 세종, 강원도, 전라권 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림 근처에서 담배꽁초 등 불씨를 철저히 관리하고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거리와 상점들에 좀 더 활력이 돌고 또 우리 경기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동안 희망 잃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모두에게 앞으로 웃을 일들, 기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